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를 맡은 김영석 교수입니다. 이 과정은 민법의 일반 기본적인 이론들을 정리해서요, 기본 제도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밌게 말이죠, 어떤 내용의 공부를 하는지, 또 어떤 내용이 민법에 들어있는지, 그리고 민사특별법은 민법과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개략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자,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내용보다가요,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법률 용어 정도는 여러분이 꼭 이 과정에서 여러분 숙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민법 총칙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우리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이 민법은 크게 나누었어요. 이게 민법이 뭐냐? 개인 사이에 이 거래 관계를 묻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하고 개인 사이에 이렇게 관계를 맺었을 때 여기에 민법이라는 이런 관계가 이렇게 끼어들면 이 관계를 민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다. 이렇게 돼서 법률 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을 이렇게 법률 관계라 그래요. 민법이 끼어들어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법률 관계를 만들고, 이 법률 관계를 만들면 민법은 뭘 주냐 하면 이 개인한테 권리라는 것과 의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인이나 여기에 있는 개인이 권리나 의무를 서로 막 가지게 되게 되죠. 서로 간에 가지게 돼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 권리를 가지면 상대방은 의무를 갖겠죠. 그죠? 이렇게 해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민법을 배우는 근거예요. 이때 권리가 주로요, 민법에 따르는 권리가 주로 어떤 거냐 하면 재산권이요. 재산. 그렇죠? 우리 이 재산 살아가는데 재산 없이서 못 살잖아요. 이 재산 관계와 그 다음에 신분 관계를 크게 이렇게 규율하는 게 민법이에요. 그래서 재산권이나 재산 의무, 그리고 신분 관계를 만들어서 신분 관계를 형성되면 그 사이에서 권리 의무 관계가 이렇게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민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이러한 전체적인 이런 거래 관계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만들었냐 하면, 자, 요 재산권에는요, 크게 나누면 물건을 지배하는 물권이라는 게 있고, 물건을 지배하는 물권. 예컨대 내가 소유자다 그러면 뭐예요? 소유 물건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수익하고 내 마음대로 처분하죠. 즉 팔아먹을 수 있잖아. 그죠? 이런 게 바로 물권이에요. 이렇게. 그런 게 물권이다. 전세권 설정했다 그러면 전세 목적물인 건물이나 토지를 내가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죠. 지배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물건을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산 중에서요,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요. 예컨대 내가 친구한테 돈을 100만 원 빌려줬다라고 하면 그 친구한테 100만 원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이때 그 친구라는 사람한테 100만 원 넘겨주는 행위를 해달라라고 요구하죠. 이걸 우리는 뭐냐?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고요. 채권은요, 특정된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예요.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이래 되겠죠. 그죠? 이러한 내용의 것을 재산에 관련돼서 이루어져요. 이때 이 물권과 채권을 재산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러한 재산권이 물권과 채권을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란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재산권에 관한 물권, 채권을 규율하는 법. 그래서 물권을 규율하는 법을 물권법이라고 하고, 채권을 규율하는 민법을 채권법,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물권과 채권법을 합쳐서 이 민법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것이 우리 중개사가 주로 관여하는 영역이죠. 신분관계는, 원래 신분권 관계는 친족 형성과 그 다음에 상속의 문제를 다루는 게 주로 대상이 돼요. 그러나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보면 안 해요. 그래서 원래는 신분관계도 민법에서 규율합니다. 예컨대 이 신분권 관계는 친족권과 상속권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규율하는 법이 신분법, 친족법, 상속법이라 그래요.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것을 신분관계 규율법을 민법에 두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여기는 제외합니다. 그죠? 제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권과 채권법을 이렇게 규율하는 우리 민법을 중심으로 우리가 시험을 대상으로 하고 공부를 하게 되고, 이때 물권과 채권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있겠죠. 물권에도 적용될 수 있고 채권에도 적용될 수 있고, 그러면 물권법에도 들어갈 수 있고 채권법 규정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러한 공통적인 내용들을 하나로 모아내 가지고 하나의 차트를 만든 게 뭐냐, 이게 민법 총칙이라 그래요. 민법 총칙. 즉 물권법, 채권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제도들을 모아놓은 그러한 규정들을 우리는 민법 총칙이라고 해요. 결국은 우리가 시험 범위 내용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민법은요, 민법 총칙과 물권법과 채권법 이렇게 공부를 한다 이거죠. 따라서 민법 총칙은요, 결국은 물권 파트든 채권 파트든 공통적으로 모두 적용되는 내용들이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이런 관계로 우리는 민법을 배우는데, 자, 이렇게 해서 민법이 법률 관계에서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파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 5억을 준다면 팔아야겠다. 팔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런데 마침 을이라는 사람은 그 아파트를 사고 싶어 했네요. 저 아파트를 5억만 판다 그러면 내가 사야지, 사자, 이런 의사를 가졌네요. 자, 이런 의사를 가지고 을이 말입니다, 이렇게 갑한테 물어봤죠. 자네 아파트 그 5억에 내줄 테니까 팔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요, 그래, 그렇게 합시다. 내가 팔라고 그러는데 잘 됐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때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을의 의사를 말하냐면 청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갑의 의사를 말하냐면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받아들였다 해서 승낙이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매매 계약이라는 것을 이렇게 맺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갑과 을은 5억의 대금으로 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죠. 이것을 우리는 5억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해 주죠.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요. 이렇게, 그죠? 동시에 을은요, 갑한테 이렇게 대금 5억원을 지급하죠. 이렇게 지급합니다. 이렇게 지급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져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 과정을 우리는 민법이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예컨대 이렇게 매매 계약을 딱 체결하게 되면 이때 갑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민법에서 매도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매도인. 그 다음에 을은요, 그 목적물을 매수하는 사람이다 해서 매수인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드디어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물권, 권리가 움직인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던 여기 소유권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바로 을에게 가 있죠. 이렇게 을에게 소유권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없던 소유권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권리가 발생했어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을에게 발생했습니다. 그 반면에 여기에 있는 매도인 갑에게는요, 존재했던 소유권이 이제는 없죠. 그래서 갑에게는 소유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죠? 갑에게는 소유권이 소멸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발생하고 여기는 소멸하는 현상이 발생했죠. 또 그 다음에요, 여기에 소유권 안에서 보면 이 권리는 주체, 즉 권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에서 을이라는 사람한테로 이전됨으로써 변경되었죠. 이렇게요. 주체가 변경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보세요.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라는 이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우리는 이름을, 을의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내용에서 본다면, 소유권 안에서 본다면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주체가 변경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동시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갑의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이 소멸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 거래 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죠? 변경되기도 하고, 그렇죠? 소멸되기도 하는 현상이 발생하네, 그죠? 이렇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현상을 뭐라 할까? 이게 문제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요, 법이란 것은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많이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하는 것을 한 용어로 이렇게 착 모아놔요. 그 모아놓은 것을 뭐냐? 법률 용어라 그래요. 법률 용어. 그래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걸 권리의 변동이다. 그걸 줄여서 권리 변동이라 그래요. 이렇게. 권리 변동. 그래서 여러분 교재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권리 변동의 모습으로서 발생, 변경, 소멸 현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요. 발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발생요. 자, 발생 부분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발생. 이 권리를, 그러면 발생한다는 것은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권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사람이 취득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때 권리 발생, 즉 취득이란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되겠죠. 만약에 말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에, 자기 소유 토지에 그 건물을 이렇게 갑이 신축했어요. 신축하면 이 세상에 없던 건물의 소유권이 하나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 소유권을 신축한 자인 갑이 가져가겠죠? 그러면 이때 이 소유권이란 것은 이 세상에 없던 소유권이 하나 처음으로 발생해서 갑이 취득한 것이다. 그죠?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 이런 취득, 이런 발생을 우리는 절대적 발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대적 발생이라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요, 이 세상에 처음으로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해서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원시 취득인 절대적 발생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죠. 예컨대, 그죠?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형태다. 그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취득의 모습이 이런 형태도 있고, 동시에 말입니다. 이런 형태도 있잖아요. 봐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기가 취득하죠. 그러면 이 소유권, 을이 취득한 소유권의 소유권 발생이란 것은,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소유권을 그대로 가져왔죠. 그래서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권리를 가져오는 형태의 권리 취득은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 이걸 우리는 승계 취득이라 하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승계 취득. 자, 이 승계 취득은 뭐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권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권리를 가져올 수는 없죠. 그래서 승계 취득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권리를 가지고 올 때 우선 승계 취득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권리의 발생 모습에는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이 세상에 없는 권리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원시 취득, 절대적 발생. 그리고 이미 이 세상에 있는 권리를 그대로 가져오는 형태의 승계 취득. 이거는 상대적 발생이라고 해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용어를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이렇게. 발생에는 두 가지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승계 취득 한번 볼까요? 이 승계 취득 안에는 승계, 받아오는 모습이요. 받아오는 모습이 두 가지예요, 또. 뭐냐면, 여기처럼,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올 때는 보세요. 갑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소유권을 그대로 가져오죠. 동일성이 유지하면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전해오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승계를요, 이런 승계를 이전해서 승계받는다 해서 이전적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전한다, 이전.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서 말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이렇게 취소해서 뭐 분양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 분양도 잘 안 되네요. 그러면 여기 건물 짓는데 돈을 많이 투자했으니까 돈이 부족하잖아요.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의 토지 소유권에다가, 여기다가, 자, KB은행에다가 돈을 한 5억 빌리고, 대출 받는단 말이죠. 대출 받으면 뭐예요? 이 채무죠. 그러면 KB은행은 채권자다, 그죠? 채권.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그냥 빌려주나요? 안 빌려주죠. 그래서 갑의 대지에다가 한 15억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대지에다가 이렇게 근저당이나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해 주죠. 그러면 이 토지 소유권 위에다가 저당권 등기를 만든 다음에 이 저당권을 누가 가져가요? KB은행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채권자인, 그죠? 채권자인 KB은행이 이렇게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갖는다 이 말이죠. 자, 이때 저당권이나 또는 근저당권을 KB은행이 갖는 형태는 뭐예요? 자, 종전에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현재 존재하는 소유권 위에 저당권 하나 설정하는 거죠. 이렇게 설정해서 그 다음에 자기한테로 가져왔죠. 이런 것들을 말하거나, 자, 승계오는 건데 동일성이 유지하게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소유권, 존재하는 소유권 위에 새로운 권리 하나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가져오는 것. 이걸 말하거나, 이거는 설정해서 승계받는다 해서 설정적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승계호는 모습에 따라서 동일성이 유지되면 이전적 승계, 또 앞에 가지고 있는 권리 위에 권리를 하나 더 얹어서 새롭게 만들어낸 이 설정되어 있는 권리를 가져오는 것을 설정적 승계 취득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설정적 승계 취득의 내용을 보면 어떤 거냐? 보통 이것을 우리는 뭐 이렇게 됩니다. 뭐 저당권을 설정해서 취득한다든가, 아니면 전세권을 설정해서 취득한다든가, 아니면 지상권을 설정해서 취득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권리 취득이 바로 설정적 승계 취득의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전적 승계 똑같이 그대로 가져오는 거, 이전해오는 거 이거죠, 이거. 그죠? 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갑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소유권 이것을 그대로 동일성 유지한 상태에서 가져왔죠. 그래서 이전 승계 취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을이 갑의 소유권 중에서도 이 아파트라는 특정된 소유권을 특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져오게 되죠. 이런 것을 뭐라 하냐? 이거는 특정해서 승계받는다 이전했어요. 그래서 특정 이전적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통 특정 승계다 이렇게 해요. 보통 특정 승계는 이렇게 매매에서 권리를 소유권을 취득한 거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아니면 증여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가져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특정 승계 취득이죠. 그 소유권을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하는 거죠. 특정해서 가져오죠. 그런 말이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만약에 이런 상태에 있다가 을이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을이 사망하면 을의 상속인이라는 자가 상속을 받는데, 이 상속받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을이 가지고 있던 이 아파트 소유권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을이 가지고 있던 기타 재산권들도 일거에 모두 상속받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 앞에 사망하신 분의 권리를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되죠. 그죠? 동일성은 유지돼요. 동일한 상태죠. 동일성 유지한 상태에서 사망이라는 사유 한계에서 모두 일거에 승계를 받게 된다. 그죠? 이런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전해 오는데, 이전해 오는 모습이 한 개씩 특정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그냥 바구니에 다 담아서 다 가져와 버리죠. 그 이걸 뭐냐? 이걸 우리는 포괄해서 승계해 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전해 오는 모습에는 동일성 유지하면서 이전해 오는 모습에는 특정해서 이전해 오는 것도 있고 포괄해서 이전해 오는 경우도 있다. 이때 포괄해서 이전해 오는 모습이 바로 상속에 의한 권리 취득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또는 합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병의 경우도 이렇게 해요. 자, 이게 바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발생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보세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 취득한다, 그죠? 예컨대 신축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데, 승계 취득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겠네, 그죠? 승계 취득에는 이전해서 승계받을 수 있고 설정해서 승계받을 수 있다.
설정해서 승계받는 경우는 저당권을 설정해서 취득하거나 전세권이나 지상권 등을 설정해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해오는 모습에는 특정해서 이전해 올 수도 있고 포괄해서 이전해 올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각각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의 우리 모습을 자 드디어 민법을 처음 공부하실 때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법률 용어로 아주 압축해서 표현하는구나. 이게 민법이구나. 그러면 민법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요? 법률 용어, 압축되어 있는 법률 용어를 내가 혼자 설명해서 풀어놓을 수 있으면 드디어 내가 법을 알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민법에 공부하는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권리의 발생 모습이다.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권리가 변경한다는 것은 권리 내용 안에서 변경되는 것이겠죠. 예컨대 권리의 변경. 자, 변경 모습이요. 변경은 권리의 요소가 바뀌는 거겠죠. 자, 권리는 어떤 요소로 되어 있냐 하면 권리에는 주체가 존재하고요. 권리에는 내용이 존재하고 권리는 작용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주체가 변경되거나 내용이 변경되거나 또는 작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권리의 변경에 해당되겠죠. 그죠? 이거 주체 변경이라는 것은 예컨대 소유자 갑이었던 사람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면 주체자가 을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내용이 변경됐다라는 것은 양적으로 변경되거나 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우리는 내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예컨대 소유권, 토지 소유권에 지상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돼 버리면 소유권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양적으로 그죠. 즉 소유권의 양의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지상권에 의해서 제한받아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그러한 물권의 성격이 지상권 가버리니까 그 소유권은 사용 수익을 못하게 줄어들어 버렸죠. 또 소유권은 처분 가치를 전부, 교환 가치를 전부 지배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돈을 빌려 소유권자가 돈을 빌려 쓰고 그 당의 저당 목적물로 소유물을 제공해줘 버리면 저당권자한테 저당권을 정해주면 저당권자가 돈 빌려준 만큼의 그 교환 가치를 꽉 쥐고 있잖아요. 꽉 쥐고 있으니까 그 양만큼 소유권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예요. 만약에 은행에 저당권 2억을 잡았다. 돈 2억을 빌리고 저당권을 잡아줬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집을 팔 때는 얼마 받아요? 3억 받죠. 3억. 3억밖에 못 받죠. 왜요? 이미 2억만큼은 은행이 저당권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걸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이 3억밖에 팔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3억 주고 사지 5억을 안 준다 이 말이야. 5억 주려고 하면 뭐예요? 채무 다 변제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적 변경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죠? 또 질적 변경은 뭐냐 하면 예컨대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승용차를 사기로 했어요. 중고 승용차를 그 친구한테 친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사기로 했어요. 500만 원 주고. 그런데 그 팔기로 한 그 친구가 내한테 500만 원에 팔기로 한 그 친구가 자기의 부주의로 그 자동차를 뭐 부숴버렸다라고 하면 결국은 자 이 승용차를 산 친구는 어떻게 해요? 친구야 내가 500만 원 줄 테니까 승용차 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이때는 뭐예요? 승용차 자가용 즉 승용차인 중고차 자동차를 인도받을 권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 매도하기로 한 사람이 부주의해서 그 건물을 그 자동차를 깼다, 부수었다 이래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지금 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네 돈 주려고 했는데 이자 나갔다. 야, 돈 이자라도 내한테 내놔라. 손해배상해라 이래 할 수 있겠죠? 이때는 뭐예요? 손해배상이라는 금전배상으로 돈 내놔라 하게 되죠. 물건 내놔라가 돈 내놔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성질이 변경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것을 우리는 내용의 변경에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이란 것도 있는데요. 이 작용의 변경은 예컨대 부동산 임차권 같은 거요.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채권. 자, 채권은 아까 보니 뭐라 했어요? 사람에 대해서 행사하는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라고 했죠.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다 그랬어요. 이때 이 사람은 누구냐? 부동산 임차권에서는 임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죠. 임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권이에요. 그럼 임대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요 부동산 임차권이 우리 민법에 있는 등기라는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그 임대해줬던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했다 하면 양수인이 있겠죠. 양수인에 대해서도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이렇게 해요. 이렇다면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대항력이 여기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뭐예요? 작용이 병행되는 거죠. 종래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하기 전에는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래요. 임대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죠? 임대인만 주장할 수 있던 것들이 등기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대항력이 생겨서 제3자죠, 이게.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는 권리의 변경이라 해요. 자, 이런 내용을 우리는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권리의 소멸인데요. 권리 소멸은 만약에 건물이 낙뢰를 의하여 불이나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그러한 건물이 없어졌죠. 그 건물이 없어지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함께 없어지는 거죠. 이때 멸실된 건물의 경우는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소멸됐다. 그죠? 이 세상에 없죠? 이래 되겠죠? 이게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 세상에 영원히 없어졌다. 그런 것을 권리의 절대적 소멸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갑이라는 자가 자기 소유권을 을한테 처분해서 을한테 소유권 넘겨줌으로써 갑이 소유권을 소멸시켰다라고 할 때 이 소멸은요. 당의 그 아파트 소유권이 영원히 이 세상에 없어진 게 아니라 을한테 가 있을 뿐이지 자기한테는 그죠? 없지만 이러한 형태의 소멸을 뭐라 그러냐? 상대적 소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있는 권리가 다른 사람한테 가 있고 나한테 없어져 버린다. 이걸 뭐라 그런다? 상대적 소멸이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상대적 소멸. 자, 이런 내용의 의미를 이렇게 개념적으로 개념 구별하는 연습이에요. 그게 첫 번째 있는 우리 권리 변동에 대한 그 개념들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우리는 부른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배워요. 법률행위. 자, 이게 제일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시험 보는데 가장 많이 공부하는 게 뭐냐? 이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란 것은 반드시 이 행위 안에요. 사람의 행위 안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요소로 해야 돼요.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여 만들어진 행위를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한다. 이러겠죠. 따라서 의사표시가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좌우지간 의사표시가 행위 속에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행위를 우리는 이름하여 법률행위라고 한다. 이때 이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건에 해당된다. 근데 여기에 의사표시는요. 즉 법률행위인 요건에 속에 들어가는 이 의사표시는 뭐냐? 이거는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법률 사실. 그래서 법률 사실이 법률 요건을 만드는 거예요. 법률 사실 한 개 한 개가 모여서. 그러면 법률 사실은 뭐냐? 법률 사실은요. 구체적이고 개개의 사실 한 개 한 개입니다. 한 개 한 개. 이게 낱개들이죠. 이걸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의사표시 한 개. 자, 그 다음 법률 요건은 뭐냐? 법률 요건이란 것은 이것은요. 법률 사실을 모여서 다 만드는 거예요. 총체. 법률 사실의 총체. 왜 총체 여러 개 모았느냐? 모은 이유는 법률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요. 법률 효과는 건 뭐냐? 법률 효과는 민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만드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라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률 사실 모두 모인 것. 필요로 하는 법률 사실 다 모아놓은 것. 이걸 법률 요건이라 그래요. 그러면 법률 요건은요. 법률 사실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화살표 하면 이렇게 해요.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
법률 요건을 다 만들면 어떻게 되냐? 그때 법률 효과인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 효과가 생긴다. 즉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의사표시라는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행위라는 법률 요건을 만들면 드디어 효과인 권리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의사표시와 법률 행위라는 관계는 의사표시는 법률을 만드는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의 요소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 행위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 의미가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법률 행위가요. 이 법률 행위가 뭐 법률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거 있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보세요. 매매 계약을 했다. 뭐 임대차 계약을 했다. 교환 계약을 했다. 이런 등등의 계약 행위들은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 행위. 이 계약 행위에는 최소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두 개나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서 만드는 것이 계약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계약 행위인 매매, 임대차, 교환, 공통점 뭐냐?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법률 행위가 되겠죠. 이게 법률 행위, 이것도 법률 행위, 이것도 법률 행위. 이렇게 되겠죠? 다 법률 행위예요. 이렇게요. 자, 이런 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요, 매매라는 법률 행위와 임대차라는 법률 행위와 교환이라는 법률 행위를 시험 대상으로 해요. 이런 계약이요.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교환 계약. 이게 우리 계약법에서 우리 시험 범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법률 행위라고. 이게 공통점이 뭐라고? 의사표시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 안에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매매, 임대차, 교환 등과 같은 이 계약은 전부 다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법령의 요건이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법령의 요건이라는 것은 뭐냐? 법령의 요건이란 법률 행위가 만들어지기 위한 요건과 그걸 우리는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립 요건이라고 하죠. 즉 이 말은 뭐냐?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어떻게 돼요? 성립하게 돼요. 법령행위가. 법령행위 성립한다는 것은 법령행위가 존재하게 되겠죠. 이게요. 즉 법령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일반적 요건은 뭘까? 최소한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 두 번째, 그 당사자가 이 법령행위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목적이 존재해야 되죠. 세 번째, 목적을 머릿속에만 갖고 있어서는 절대로 행위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바로 여기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된다겠죠. 따라서 이 목적을 담아서 의사에 담아서 표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존재하여야 성립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당사자 존재, 목적 존재, 의사표시 존재는 법령행위의 일반적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하면 일반적으로 법령행위가 성립하여 존재한다. 이러겠죠? 이 중에 어느 한 개라도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성립하게 되겠죠. 불성립. 다른 말하면 부존재 되겠다. 그죠? 부존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불성립, 부존재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당사자 존재, 목적 존재, 의사표시 존재하면 일반적으로 성립하게 된다. 법령행위가. 일반적, 그래서 요건이라고 그래요. 일반적 성립 요건. 자, 이러한 내용이에요. 법령행위가 성립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유효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법령행위가 성립된 법령행위가 유효라 하기 위해서는 이걸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요.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이걸 유효 요건 또는 효력 요건 이렇게 해요. 다 같은 말이네요. 이렇게요. 즉
유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효력 요건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는요, 성립 요소인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효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반드시요, 반드시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즉, 당사자에게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이 효력 요건이에요. 이때 민법상의 능력이라는 것은 보통 권리 능력을, 그리고 의사 능력을, 그리고 행위 능력을 모두 갖추어라, 이런 뜻이에요. 의미는요, 그래서 민법에서의 능력이라는 것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 세 가지의 능력을 모두 능력을 갖추어라, 요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 갖출 것, 이 말입니다. 그러면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즉 자연인일 것, 태어나 있을 것, 생존하고 있을 것, 이런 뜻입니다. 생존. 자연인일 때는 생존하고 있을 것, 법인이면 법인은 설립 등기에서 존재할 것,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의사 능력은 뭐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결정할 수 있으란 뭐예요? 사리 변별하는 거죠. 사리 변별 능력이 있을 것, 이런 뜻이에요. 즉 판단 능력이죠. 판단 능력을 갖출 것, 이런 뜻입니다. 행위 능력이라는 것은, 요 행위라는 것은 법률행위를 말해요. 법률행위. 즉 법률행위 능력이라는 의미는 행위 능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행위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단독으로 홀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유효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혼자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요. 즉 결국은 우리 민법상 원칙은요, 의사 결정 능력, 사리 변별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예요? 행위 능력이 일반적으로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어떻든 간에 법률행위가 유효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모두 갖추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못 갖췄다면 어떨 거냐? 권리 능력이 없다면 무효가 됩니다. 의사 능력이 없다면 이것도 역시 무효가 됩니다.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면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법 효과예요. 여기에 있는 권리 능력이 없다면 무효가 된다. 의사 능력이 없다면 이때는 무효가 된다.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면 취소가 할 수 있다. 이게 법 효과예요. 자, 이때 권리 능력이 없다는 것은 사망했다라는 것이죠. 생존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사망했다. 그러면 그 행위는 행위 당시에 벌써 사망하고 있는데 행위돼 있다 그러면 그건 무효란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의사 능력이 없다. 예컨대 의사 능력이 없는 건 뭐냐? 뭐 만취된 사람, 술에 만취된 사람이라든가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백치라든가, 그렇죠? 백치. 또 유아요, 젖먹이 아이 있죠? 젖먹이 아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냐? 이럴 때는 그렇죠, 혼자 사리 변별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사리 변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의 행위는 무효란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자, 이걸 제한 능력자라 그래요. 이 제한 능력자의 경우는 우리 민법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라, 이렇게 됐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그런데 이 동의를 받지 않고,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고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행위를 했다면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효는 권리 의무가 안 생긴다는 거, 효력이 안 생긴다는 말이고, 취소는요 조금 다르죠. 자, 여기로 왔어요. 자, 우리는 앞으로 민법에서 취소란 말을 많이 배웁니다. 자, 민법에서 원칙적으로 취소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요, 유효한 행위를, 유효한 법령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취소 사유가 여기에 존재한다. 취소 사유가 여기에 존재한다 라고 하면 이 행위에 대해서 취소권을 행사해 주세요. 취소권 행사. 이렇게 행사하면요, 이 유효한 행위였던 것이 계약할 때, 즉 법령이 할 때로 처음으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이렇게 확정해 버립니다. 간주요. 간주 확정해 버려요. 우리 민법에 있어요. 이런 상태로 우리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유효한 행위를 취소한다라고 취소권 행사해 버리면 그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 이걸 취소제도라 그래요. 그래서 취소사유는 반드시 법에 정해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한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거래행위라는 법령을 했을 때, 즉 의사표시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죠. 취소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바로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게 효과죠. 취소 효과라 그래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확정해버린다. 간주해버린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요. 취소.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취소라는 개념은 유효한 거래인 법령일을 취소 사유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취소권을 행사해버리면, 취소한다라고 해버리면 그 유효한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인 행위로 확정해버린 것, 간주해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취소의 제도라 그래요. 이렇게요. 따라서 이걸 우리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여기 오면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도 받지 않고 혼자 단독으로 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사유란 거예요. 취소사유.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건 앞으로 우리가 교과서에 가면 상세히 배웁니다. 예컨대 미성년자라든지 미성년자,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미달자요. 미성년자. 또 법원에, 가정법원에서 피성년 후견이라고 개시심판 받거나 피한정 후견이라고 개시심판 받아서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이라는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 줘요. 이렇게 되면 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 거래행위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일정한 법령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 바로 그 범위 안에서는 제한능력자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자들이 법정 대리인, 즉 채권자나 미성년 후견인 또는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인 동의도 없이 지멋대로 거래행위를 하면 어떻게 한다? 취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당사자의 유효권이에요. 능력을 갖출 것, 이거요. 요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의 유효권은 그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확정.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법 규정에 적합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춘 목적이어야 유효한 법령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법령의 목적이 확정할 수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유효한 법률행위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목적의 효력 요건이에요. 하나, 둘, 셋, 넷.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목적이어야 유효한 법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요. 자꾸 읽으십시오. 만약 여기 중에 어느 한 개도 없으면 전부 다 무효입니다. 무효. 확정할 수 없다. 무효. 실현 가능성 없다. 무효. 적법하지 않다. 무효. 사회 타당성 없다. 무효. 그 내용은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본 교재에 들어가서 봅니다. 그 다음 의사표시요.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 의사표시요. 요거잖아요. 의사표시. 자 여기는 의사는 마음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거예요. 내부에. 표시행위는 외부로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먹은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의사표시라 그래요. 의사표시. 의사표시. 마음먹은 것을 표시한다. 의사표시. 마음속에 갑이란 자가 내 아파트 5억에 팔아야지 이렇게 마음먹는 것이 의사. 그것을 을한테 야 내 아파트 5억에 팔 테니까 살래? 이게 표시. 그러면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마음먹은 것을 외부에 그대로 표시했죠. 그것을 뭐냐? 마음먹은 의사를 외부에 그대로 표시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걸 뭐냐? 일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래야 그 의사 표시가 유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그런데 말이죠. 의사 표시가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했거나 누구로부터 강박을 당해가지고 겁이 나서 했다 그러면 이건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에요. 사기나 강박이 없을 것. 이렇게 되겠죠. 즉
의사 표시가 일치할 뿐만 아니라 누구로부터도 사기나 강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도 강박도 없는 상태에서 의사 표시를 할 것. 그래야 그 법령이가 유효가 된다 이 말이지.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그 다음에 의사 표시 일치한 상태인데 사기 강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 의사 표시는 유효한 법령을 만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이거예요. 법령의 효력 요건은요, 이 요소, 여기는 3가지, 여기는 4가지, 여기는 2가지. 그렇죠? 하나, 둘, 3가지 다 갖춰야 되고, 하나, 둘, 셋, 넷, 4가지 다 갖춰야 되고, 하나, 둘 같이 갖춰야 되죠. 이렇게 다 갖추었을 때 일반적으로 그 법령에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다시피 여기에 흠이 있으면 좌우지간 우리 민법에서 무효가 되거나 취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컨대 이런 거죠. 이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 이것도 역시 우리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민법에 비진이 표시가 된다든가 아니면 허위 표시가 된다든가 아니면 착오가 되어 가지고 무효가 되거나 취소의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에요. 이게 불일치가 되면 또 사기강박이 없어야 되는데 사기강박이 있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있어버리면 이것도 역시 우리 민법에 취소의 문제를 다룬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첫 페이지에 여기 간단한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만 요거는 우리 교재에 가면 아주 상세하게 공부해야 될 내용이에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특별 선임 요건과 효력 요건을 정리해 놨죠.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는 중요한 것은요,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 성립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는 일반적 성립 요건을 갖추어서 법령행위가 성립하고,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사자가 능력을 갖추고 그다음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 타당성이 있고 의사표시가 일치하면서 사기강박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때 드디어 그 법령행위가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야.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의미를 여기에 법령의 의의와 요건에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민법을 공부하는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 공부할 게 뭐냐, 이런 개념들을 공부하고 또 여기에 흠이 있을 때 이러한 왜 무효로 하고 취소가 되는지, 그리고 이런 요건들이 뭔지 다시 요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그죠? 요걸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법령의 이제 종류를 보려고 그래요. 이 법령의가 어떤 형태가 존재하는가, 종류가, 그죠? 그걸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첫 시간인데 여러분은요, 이걸 한 개 한 개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쭉 들어보세요. 편하게. 법령이라는 게, 의사표시 들어가면 법령이라 그런구나. 이렇게 해요. 그럼 법령이 어떤 거냐? 예를 들면 매매 같은 거라든지 임대차 계약하는 거, 이런 게 법령이라 그런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개인이 의사표시 하니까, 그 의사표시 통해서 매매도 하고 계약도, 뭐 임대차 계약도 하니까, 그래서 매매나 임대차 이런 거 전부 다 통틀어서 그냥 법령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추린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도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할게요. 수고했습니다.